북송되고 나서 정말 그 신체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옷을 홀라당 벗기고 아이, 어른, 뭐 사람 몸에 있는 구멍은 다 조사를 하는 거죠. 안 벗으면 맞아요. 쌍욕이 그때는 날아 들어오는 거죠. 약간 북한처럼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다. 발 길이 재고, 뭐 제가 어깨 재고, 허리 재고, 뭐 이렇게 뭐 키 재고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저한테 꼭 맞는 신발과 옷 사이즈를 주기 위해서 저의 편리와 그런 거를 위해서 하는 건 거죠. 아, 여기는 뭔가 사람을 존중하는, 세상에 대한 그런 원망보다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맞아. 그리고 다음은 내 차례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린데도? 네. 그리고 아빠가 이제 돌아갔을 때도 제가 사실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고난의 행군 시기 이전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직장에 갈 때 도시락을 사주시면 이제 귀퉁이에 항상 남겨오셨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꾸지람을 들으셨어요. 그거 한 숟갈 못 먹고 남겨오시냐고. 식탐이 별로 없으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가 닥치고 정말 배고파서 지낸 게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1년, 2년 길어지다 보니까 어른들도 아이들도 진짜 본능적으로 자기 입밖에 몰라요. 배고픔, 자기 배고픔밖에 못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희 아빠도 정말 얼마를 먹어도 성이 안 차는 그 개걸병에 걸리신 거예요. 개걸, 그러니까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북한에서 그때 당시 고난의 행군 시기에 생겨난 말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 허기지고 항상 배고파 있다 보니까 음식을 정말 이 몸에 들어갈 수 있는 한계치 이상을 먹어요. 이걸 먹고 나면 다음이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있을 때 이제 배를 채우다 보니까, 그리고 항상 허기가 져 있어서 아무리 배가 불러도 정신적으로는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빠도 항상 더 이제 먹으시려고 하셨는데 어느 날은 제가 중학교에 이제 입학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이 책가방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가 이제 밝혔는데 아버지가 제 책가방을 가지고 장마당에 가서 음식이랑 바꿔서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빠가 돌아갔을 때 좀 아빠에 대한 원망도 있었어요. 엄마가 항상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가장이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옥수수 하나를 못 훔쳐온다. 저는 아빠는 정말 고지식한 분이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살았다면 아마 정말 누구보다도 정직한 노동자, 회사원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사회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들한테는 이제 또 자기 부인한테, 아내한테는 무책임한 가장으로 이제 생을 마감하신 거죠. 장례는 어떻게 치렀어요? 사실 아빠 장례식은 그 직장에서 좀 돈을 꿔줬어요. 근데 그 와중에? 네, 그래도 그때는 꿔줬어요. 꿔줬다. 네, 그냥 준 게 아니라 꿔줬어요. 제사상을 치를 수 있는. 그래서 그걸 꿔줘서 그걸로 이제 상을 이제 차렸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제사상 음식이 사라진 거예요. 딱 왜? 봤더니 저희 바로 옆동에 저희 아빠의 직장 동료이자 가장 친한, 우리 흔히 말하는 베프라고 하죠. 그분이 계셨는데 같은 직장 동료이기도 하니까 이제 오셨어요. 그분 입가에, 그게 기름기가 있는 음식이었는데 그분 입가에 기름이 번지르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본인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친구의 제사상 음식을 이제 훔쳐 먹은 거죠. 장례식장에서? 네, 어머니가 라진 선봉에 가면 그래도 좀 먹을 걸 구할 수 있고 혹시 장사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진 선봉은 그나마 좀 기회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네, 소문을 들어서 먹을 걸 구하신다고 이제 집을 떠나신 거죠. 엄마랑 언니가 식량을 구한다고 라진 선봉우를 갔거든요. 이제 가면서 하셨던 말이 한 뭐 길면 3일 정도 걸린다고 하신 거예요. 집에는 누구랑 있었어요? 저 혼자 있었죠. 그때가 11살입니다. 바로 그 11살에. 책 제목에 등장하는 바로 그 11살. 네, 맞습니다. 6째 되는 날까지 그렇게 엄마 마중을 거의 이제 매일 가다가 6째 되는 날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일은 엄마 마중 못 가겠다. 왜? 배고팠어.
이게 첫날에 먹은 거 말고는 거의 먹은 게 없다 보니까 걸어오는데 힘이 붙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집에 와서는 매일매일 기다렸어요. 진짜. 얼마나 이렇게 기다리시고 이제 버티신 거예요? 사실 그 엄마를 마지막으로 마중을 나갔던 날이 엿새째 되는 날이었는데 아유. 그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누웠어요. 누웠는데 제가 제 몸을 지탱할 힘이 없으니까 정말 이 돼지가 나를 땅에 저를 빨아들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죽는 거는 많이 봐왔고 언젠가는 내 차례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죽는 거는 두렵지 않았는데 엄마한테 버려졌다는 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계속 이렇게 마중 나갔는데 엄마는 돌아오지 않고 아야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엄마가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설령 엄마가 나를 버렸더라도 돌아온다면 내가 엄마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원망하는 마음도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지금의 책의 제목이 됐죠. 이제 유서. 그때는 유서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다만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마지막에 뭐라도 엄마한테 내 마음을 이제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막 쓰는데 막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종이가 막 이게 다 젖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엄마에 대한 뭐 그리움, 또 원망 이런 것들을 썼었죠. 참 그 초등학교 4학년이 이제 죽음이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그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엄마에게 무엇라고 글을 쓸 수 있을까? 참 저희들의 상상력으로 사실은 그 내용을 짐작해 볼 수도 없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까? 그래서 제가 당시 이제 11살 은주 씨가 실제 썼다는 유서 내용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아직 가슴이 아프네요. 가슴이 아픕니다.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매일같이 마중을 나갔어요. 엿새째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는 왜 아직 안 와요? 무엇보다 엄마한테 버림받았다는 게 가장 고통스러워요. 엄마 곧 죽을 것만 같아요. 기다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죽더라도 내가 이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썼었는데 민망하지만 엄마가 그날 돌아오신 거예요. 네, 그날 돌아오셨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조용히 말 없이 제가 쓴 거를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했던 첫 마디가 다 같이 죽자. 왜냐하면 엄마가 빈손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근데 저는 진짜 엄마가 다 같이 죽자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행복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죽을 거였는데 엄마가 날 버린 것도 아니고 이제 죽어도 엄마랑 같이 죽고 엄마가 있다는 게 이제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랑 같이 이제 누웠거든요. 죽기만 이제 기다리고 이제 누워 있었는데 다음 날 점심쯤에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셨던 게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떼어내시더라고요. 이 유서를 읽은 엄마의 심경이 어땠겠습니까? 말씀은 같이 죽자고 했지만 절대 죽을 수 없다. 내가 죽더라도 우리 애들은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주 씨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그 집에 하나 남아있었던 세간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이 액자를 떼서 초상 사진은 빼고 이 액자를 장마당에 가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구한 돈으로 당장 먹을 식량을 이제 사서 아사 직전에서 이제 겨우 은주 씨와 은주 씨 어머니 모녀가 아사 직전에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초상화를 일단 내다 판 다음부터는 집으로 못 들어갔어요. 이 반역의 현장이고 증거 인멸했지만 그리고 반역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그때부터 꽃제비 생활을 시작한 거죠. 1년 넘게 길거리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이 어린 여자아이와 여자들 셋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러던 중에 이제 1999년에 은주 씨 가족이 드디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어찌어찌 중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 힘들었겠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시련이 중국에서 은주 씨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훈춘 마을에 사는 한 조선족 여성의 집에서 은주 씨가 이제 기거를 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조선족 여성이 인신매매 범죄였습니다. 호인심. 그래서 결국 은주 씨 가족은 어느 중국인 남성에게 2천 위안에 당시에 팔려가게 됩니다. 당시 2천 위안이면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저렴하게 이제 팔려간 건데 그 이유가 저랑 언니가 딸려 있어서 그렇지. 다 뜯어서 파는데. 정말 저희는 그런 면에서 운이 좋았었어요. 아 다른 집은 다 따로따로. 네. 그 당시 제가 12살, 언니가 14살이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저한테 7살이냐 8살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못 먹으니까. 체구가 너무 작아서 시집을 보내려고 팔기에는 이제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엄마 팔려가는데 같이 이제 팔려갔어요. 엄마가 팔려간 그 남성은, 엄마를 산 남성은 자녀를 이제 낳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한 첫 1년은 엄마가 이제 임신을 못 하니까 막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더 안 좋게 대하더라고요. 약간 쓸모없는 사람을 사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아니, 거죠. 몸이 먹은 게 없는데. 그런데 그럼 딸들하고 같이 산 거예요 거기서? 네, 그렇죠. 둘이? 봄에는 씨앗 뿌리고 여름에는 김매기 하고 가을에는 가을 거지하고 겨울에는 산에 가서 나무하고 이렇게 일하면서 살다가 처음에 뭐 팔려갈 때는 공부도 시켜준다, 뭐 호적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서 노동자로 그냥 일을 꾸준히 호적은 했었던 불가능하거든. 거죠. 호적은 네. 불가능한데 그냥 속여서. 아니 은주 씨가 이 가족들과 헤어지지 않은 거는 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아니 사실 중국에서 이 탈북자 신부로 산다라는 게 정말 힘들다는 얘기는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중국에 살던 이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 당한 사례를 그때 취재해서 이만가에서 저희가 한번 얘기 나누기도 했잖아요. 네. 그 중국에 사는 이 북한 여성들의 공통적인 공포심이에요. 은주 씨네 가족도 어느 날 고요하고 적막한 밤이었어요. 곤히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막 강하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불길한 마음에 이제 잠에서 깨서 은주 씨 등이 이제 창문으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문을 뛰어내리는 은주 씨를 비추고 있는 환한 후레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아는구나. 얘기하고 새로. 노크를 한 사람의 정체, 갑자기 그 집에 들이닥친 사람들의 정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예상하셨듯이 중국 공안입니다. 이 중국 공안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갑자기? 사실 중국 공안이 오래전부터 저희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걸 보고 알았던 있어요. 것 같아요.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 신고해서 알았겠죠. 보기 싫은 거야. 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그 깡시골 마을에 정말 북한에서도 보지 못했던 초가집이 즐비한 깡시골로 팔려갔거든요. 그래서 가서 엄마가 땅도 개간하고, 이게 그러니까 농촌이니까 땅이 많아야 뭔가 수입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땅도 개간하고 집도 흙이 부슬부슬 떨어지는 집이었는데 그것도 깨끗하게 치우고 막 하다 보니까 시샘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공안이 알고 있었고, 그 울퉁불퉁한 그 시골 마을길을 경찰차가 라이트도 안 켜고 온 거예요. 저희가 이미 도망치려고 했을 때는 이미 저희 집이 저희가 있던 그 곳이 포위된 상태여서 정말 도간에 든 쥐처럼 딱 잡히고 만 거죠. 자 이제 북한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게 뭐 금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 불안하잖아요. 네. 중국 공안이 저희를 잡으러 왔을 때 저희는 그 집에 산지 이제 3년째 되는 해였고 갓 태어난 지 이제 돌 될 즈음이었거든요. 엄마가 네, 남자애. 네, 남동생을 이제 낳아서 돌 되던 즈음이었는데 네. 그래서 잡혀갔죠. 잡혀가서 중국 아이를 낳아줬으니까 좀 봐주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또 해보긴 했는데 전혀 먹히지 그 남자 않더라고요. 쪽에서는 안 구해줬어요. 뭐. 사실 좀 기대하는 것도 있었어요. 애 엄마니까 없는 돈이라도 들고 면회라도 오지 않을까. 그렇죠. 안 오더라고요. 사람으로 본 게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3년 만에
북송되었죠. 마음이 어때요 그때 어린 나이에? 그냥 어릴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북송된 첫날에 그 북한의 하늘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마치 우리의 미래인 것처럼 어두컴컴하고 당장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은 그 어둠인데 그 북한의 하늘이 제 심정이랑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이니까.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김일성, 김정일 노래를 부르면서 그 마음을 달래기도 했었거든요. 그게 뭐 충성심에서가 아니라 그냥 고향 노래인 거예요. 아는 노래인 거예요. 근데 딱 북송되고 나서 정말 다 아시겠지만 신체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매번 이 얘기는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옷을 홀라당 벗기고 아이, 어른, 뭐 사람 몸에 있는 구멍은 다 조사를 하는 거죠. 뭐 한 칸에 이제 쭈르륵 들어가서 벗어 하면 벗는 거예요. 안 벗으면 맞아요. 쌍욕이 그때는 날아 들어오는 거죠. 다 벗고 나면 그런 게 처음이었거든요. 되게 수치스럽고 민망하고 근데 그런 느낌을 표현하면 또 맞아요. 우리는 북송되는 순간부터 수치심도 느껴서는 안 되는 그냥 인간 쓰레기. 그들이 그냥 너네는 인간 쓰레기야.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 그냥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수치심도 느껴서는 안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다 벗고 나면 그때부터 검사가 오로지 돈을 찾기 위해서 콧구멍에 돈을 숨겼는지 이빨 틈에 숨겼는지 심지어 생리대까지 다 찢어보고 치약도 다 짜봐보고 몸은 그냥 미성년자, 뭐 성인 구분하지 않고 다 수색을 하고 보위부에서 1차 조사를 끝난 다음에 노동 단련대로 갔습니다. 보안소로 가는 거죠? 네,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노동 단련대에 갔는데 노동 단련대에서도 만약에 저희 고향에서 저희를 데리러 오면 바로 이제 갈 수가 있었거든요. 고향으로. 그러면 거기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때 당시 연락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노동 단련대에서 한 2주, 3주 정도를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거기 갔을 때 엄마랑 언니도 미성년자이기는 했지만 언니는 그때부터 성인과 동일하게 노동을 나갔어요. 강제 노동을 나갔고 저는 그래도 미성년자이면서 체구가 작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썩은 옥수수랑 돌멩이가 막 섞여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돼지 사료 옥수수라고 저희가 불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돌멩이를 골라내는 일을 시켰었던 거예요. 이게 뭐 사료용인 거예요? 그렇죠. 돼지 사료용. 돼지 사료용으로 중국에서 수입되어서 들어온 건데 사실은 그거를 죄수라고 불리는 이 탈북자들한테 이제 먹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먹다 보면 돌 씹히는 거는 뭐 당연지사입니다. 네. 오히려 돌을 깨끗하게 골라내면 안 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양이 줄어드니까. 네. 그래서 애지간히 골라내요. 애지간히. 그리고 뭐 다 골라낼 수도 없고 너무 많아서. 네. 그럼 그 썩고 뭐 그런 돌멩이 섞인 옥수수를 죽처럼 끓여서 저희한테 주면 그것도 윰이라고 하잖아요. 알루미늄 요만한 그릇에 요만큼 채워서 이제 나오는데 네, 거의 반은 썩었고 반은 돌멩이에요. 네. 먹으면 쓴맛이 나기도 하고 하거든요. 언제 가장 힘드셨어요? 언제? 사실 저희가 그 노동 단련대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정말 진짜 죽을 뻔 하셨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동생을 낳고 이제 1년 만에 저희가 북송된 거잖아요. 근데 동생 젖을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우유 수유하고 있다가 잡혀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어오르면서 염증도 나고 했는데 이거를 차마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중국에서 아이를 낳았거나 임신을 했거나 뭐 결혼이라도 했다 이러면 정말 더 최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이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듣고 매도 맞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이게 아파오는 거를 참으면서 말을 못하고 계속 강제 노동에 끌려 나가시다가 그날은 정말 비가 엄청 왔는데 이제 노동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한이 나면서 고열이 나고 너무 힘드시던 와중에 그 사상 교육 시간에 엄마가 갑자기 손을 드시면서 이제 화장실을 가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팍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오더라고요. 와서 사실 의사도 아니죠. 거기 이제 관리하는 그 여성분이 와서 보더니 엄마를 이제 병실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제 엄마 차례구나. 엄마가 이제
가는구나. 또 안 울었어요. 언니도 안 울고 저도 안 울었는데 참 그 감정을 어떻게 이제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 마음에 무슨 무거운 돌 하나 크게 자리 잡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냥 묵묵히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특히 그런 시설에서는 설사를 3일만 해도 저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심지어 아 엄마가 죽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강제 북송되기 전에 이제 중국에서 잡혀서 한 5일 정도 수감되어 있던 곳이 도문 변방대였어요. 근데 그 도문 변방대에 무산내기 커플이랑 같이 이제 수감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중국을 여러 번 드나들고 해서 요령이 있어서 돈을 몸에 숨기고 왔어요. 먹거든요. 돈을 맞아. 달러든 중국 위안이든 이렇게 쬐끔하게 말아가지고 먹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허용할 때마다 사람들이 화장실 가서 이렇게 뒤지는 일이 흔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먹은 게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씻어서 쓰는 거죠. 근데 그분들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돈을 숨겨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안에서도 개원한테 돈을 좀 줘서 음식도 사들여오고 약간 그래도 편안하게 지냈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너무 애처롭고 불쌍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쾌히 자신들의 숨겨온 돈 중에서 북한 돈 150원을 내서 엄마한테 닌게를 사줬어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누군가 돈을 숨겨왔다면 근데 북한 사회에서는 그 정도 인심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저희 엄마가 그걸 마주시고 열이 뚝 떨어지고 완전 회복은 아니어도 일어서신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 주사 링거 한 방? 네, 닌걸 한 방. 영양 부족이었던 거죠. 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엄마가 목숨을 구했어요. 그 두 분들 덕분에. 다행이다. 아 그럼 엄청난 좀 귀인을 좀 만나신 거네요. 그런 거죠. 정말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인 거죠. 이제 은주 씨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간 거기 때문에 단련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유치장이죠. 여기서 2개월간 이제 있다가 이제 풀려나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고향인 은덕 아우지 탄광이 있는 곳이죠. 돌아가야 되는데 북한이라고 하면 지금 일을 빠득빠득 하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두만강 넘자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2002년 6월 이 모녀는 두 번째 탈북 성공을 해요. 그렇지만 원래 있던 의붓 아버지는 이미 중국 공안에게 이제 노출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는 못 돌아가고 우리 어디로 갈까? 우리 큰 도시로 나가보자 해가지고 대련, 중국 동북 삼성 가운데서 가장 큰 항구 도시죠. 대련을 거친 다음에 어디로 가냐? 중국 최대의 경제 수도인 상하이까지 들어가요. 본격적으로 대도시 생활을 시작하신 거죠. 중국 시골 생활을 하시다가 대도시로 가면 뭐 좀 다른 점이 좀 있었나요? 네네. 사실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남조선 괴뢰도당으로 이제 배웠고 남조선에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이들이 미군의 신화 구두를 이제 닦아주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팔아서 이제 부모를 먹여 살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골에서 살면서 가장 먼저 접했던 게 이제 가을 동화였어요. 한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울면서 중국어로 더빙됐는데 그걸 보면서 울면서 이제 한국을 처음 접한 거죠. 대한민국의 문화 컨텐츠를. 그러고 나서 시골에서 이제 도시로 오니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 비디오를 빌려볼 수 있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 가면 한국의 음악 CD라던가 그 영화, DVD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걸 보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되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 한국에 시집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조선족 여성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조선족이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으로 시집이라도 가게라는 생각을 이제 했었죠. 굉장히 그 고생을 하면서도 영리하게 이 행선지를 잡아왔다는 느낌이 드는데 대련에 거쳐서 이제 상하이까지. 근데 당신이 상해 2002, 2003년이었죠 그때가. 네. 우리나라 월드컵 개최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의 어떤 위상이 굉장히 이제 좋았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많은 상해에 우리나라 이제 기업 주재원들도 파견이 돼 있었는데 마침 은주 씨 어머니가 어디서 일했냐면 상해에 파견 나온 한국인 주재원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업에서. 그렇죠.
그것도 그냥 집이 아니라 한국 기업인 주재원 2명이 쓰는 대저택에서 가사 일을 도와주시는 일을 은주 씨 어머니가 했는데 운명적인 접점인 거죠. 도대체 은주 씨네 가족이 어떻게 우리 이 대한민국과 인연이 맺어지나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제 2002, 2003년에 한국 뭐 경제 흥하고 초고속 인터넷 쫙 깔고 축구에서 뭐 4강 올라가고 한국 자부심 있고 중국이 막 우리 부러워하고 그랬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주재원들이 또 젠틀해요. 어떻게 했냐? 은주 씨 어머니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줬고 우리 한국인 주재원들이 $100씩 보너스로 은주 씨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중국에서는요. 돈을 떼었으면 떼었지 보너스는 언감생심 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은주 씨 어머니를 통해서 은주 씨나 이 가족들도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 호감 이런 걸 가지게 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스크린으로 보는 거랑 직접 만나는 거랑은 결이 다르잖아요. 심지어 저희 언니도 한국인의 아기를 봐주는 일을 했었어요. 베이비시터? 네, 베이비시터로. 그래서 그분들의 후한 인심과 재력과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 있었던 거죠. 뭐 음식 같은 거 있으면 아유 그거 가져가서 먹으라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설령 가려고 마음을 먹었더라도 이건 탈북하는 거랑은 또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완전 반역 행위예요. 대한민국으로 간다는 거는 목숨을 내놓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위험을 감수해요. 쉽게 이제 결정하지도 못하고 당연히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에 가면 탈북민들에게 신분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살면서 배는 골치 않았잖아요. 근데 한번 북송을 겪고 나서부터는 이게 또 언제 잡혀갈지 그리고 우리가 북송된 다음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너무 뻔히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정말 이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어요. 몰랐을 때는 북송을 당해봤지만 이거 한번 당해보고 나니까 2번은 도저히 못 당하겠다. 정말 다시 북송된다면 그때는 사약을 준비해야 되는 마음가짐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는 정말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거. 그래서 저희는 내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다음 순간이 없는 삶을 중국에서 살았거든요. 계획할 수 없어요. 내일을 계획할 수 없고 왜냐하면 언제 공안이 잡으러 올지 모르고 또 정말 경찰 사이렌, 뭐 소방 사이렌만 울려도 마치 날 잡으러 오는 것 같아서 두근두근 불안한 삶을 매 순간을 살았기 때문에 신분을 준다는 게 가장 커서 가고 싶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좀 한국행으로 오신 거예요? 저희는 일단은 지인을 통해서 브로커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지인을 통해서 저희가 중국에서 거의 8년 살면서도 몰랐거든요. 한국을 가고 싶기는 했지만 어떻게 가는지 몰라서 못 간 거예요. 그 사이에 알면서도. 그러다가 지인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이제 가는 걸 도와준다라는 얘기를 듣고 3일 만에 3일이요? 그러니까 당일 결정하고 그 브로커랑 통화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출발을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 1인당 한 2만 위안 정도였는데 4만 위안을 내고 좀 더 주고 3명이서 3명인데 어떻게 4만이? 사실 저희 언니는 안 가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왜요? 언니는 왜 안 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번 북송을 당했었잖아요. 셋이 함께 잡히니까 그냥 아무 방법도 없는 거예요. 뒤를 봐줄 사람이 네, 뒤를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누군가 손을라도 쓰게 뭐 돈을 주든 뭘 하든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밖에 라는 생각이 컸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언니가 중국인 남자친구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구만. 그게 첫 번째구만. 네, 지금의 제부죠. 지금 제부? 중국에 살고 있어요? 네, 제부 중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지금 한 그때가 2006년이죠. 2006년도에 그러면 그때 루트는 어디로 잡으신 거예요? 저희는 뭐 브로커가 잡는 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몽골이었습니다. 몽골 루트 이제는 거의 없어진 곳이죠. 지금 없어요. 네.
당시 선교사의 도움으로 함께 건넌 3분이 더 있었어요. 여성분 3분. 그분들은 돈 하나도 안 내고 이제 저희랑 같이 가는 거였는데 그때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탈북민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구나 하고 그 3분이랑 브로커 2명이랑 총 7명이 봉고차에 구겨 타가지고 정말 구겨 탔어요. 그러니까 탈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밤에 라이트를 껐다 켰다 하면서 앞에 차가 오면 꺼서 이제 외딴길에 이제 숨어 있다가 또 다시 길로 나와서 이제 가서 다행히도 그 분들이 저희를 그 중국 철조망이 있는 데까지 딱 데려다주고 엉덩이를 밀어서 철조망까지 넘게 해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몽골에서 다른 탈북민들 보니까 그냥 사막에 던져놓고 철조망 찾아서 넘어가라 이런 케이스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다행히 철조망 넘겨주면서 했던 말이 무조건 직진해라. 무조건 직진해서 허술한 철조망을 넘으면 그때는 좀 안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그 튼튼한 철조망을 넘고 무작정 걸었어요. 벼랑도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코앞에 이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러다가 허술한 철조망을 딱 보고 나서 여기가 몽골인가 보다. 며칠이나 걸어가야 돼요? 다행히 저희가 며칠 안 걸었어요. 한 제 기억으로는 7시간 미만 걸었던 것 같아요. 어머나. 해당 거리에다 내려줬네. 네. 그 가이드를 보통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이드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뿌듯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몽골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저희가 이제 한 몇 시간을 걸었는데 사람 한 마리, 짐승 한 마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있던 소시지 물 당연히 다 마셨죠. 그때부터는 이게 사람을 못 찾으면 여기서 산송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불안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온 3분이 이 길은 아닌 것 같다. 반대편으로 가야 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판단하건데 저희가 몇 시간을 걸어왔잖아요. 그럼 사람 만나려면 적어도 이 몇 시간을 걸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랑 엄마한테 내가 젊으니까 내가 빨리 앞으로 가겠다. 가서 사람을 찾아오겠다. 천천히 따라오시라 라고 하고 저는 진짜 안 보일 때까지 제가 혼자서 앞으로 이제 빨리빨리 갔어요. 직진만 했어요. 그러다가 몽골 군인을 말 타고 오는 군인을 딱 만난 거예요. 명대를 만나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손짓 발짓하면서 뒤에 사람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갔는데 엄마만 데리고 온 거예요. 네, 그 3분은 아닌 것 같다. 도저히 아닌 것 같다 하고 엄마를 이제 그분은 반대로 다시 가신 거예요. 근데 엄마는 딸이 앞에 갔는데 그분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명 더 있다 데려오라 해서 다행히 멀리는 못 갔어가지고 말을 타고 가서 그 3분을 데려왔는데 지금도 뿌듯합니다. 제가 가이드였습니다. 그 사막이나 몽골 초원 지역은요, 이 랜드마크가 없기 때문에 잠깐만 정신을 잃으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몽골 군인들한테 발견되고 그 울란바토르에 있는 그 수용시설을 갔는데 거기에 탈북민이 한 70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또 와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으로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것도 그때 이제 알게 됐고 몽골에서 긴 기다림 끝에요. 2006년 9월 달에 마침내 대한민국의 땅을 밟게 됩니다. 처음 한국행 비행기 탔을 때 비행기 처음 타본 거죠? 그렇죠. 난생 처음 타봤죠. 기분 어떠셨습니까? 뭐 북한에서 비행기 보는 것만으로도 무슨 행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어쩌다 비행기 이제 날아가는 게 보면 막 쫓아가고 했는데 비행기를 제가 직접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강제 북송되어도 괜찮다. 비행기는 타봤다. 북한이 아무리 강제 북송을 해도 비행기로 가진 않을 겁니다. 약간 그런 마음도 이제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삶은 항상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에 타서 정말 쥐죽은 듯이 있고 저도 근심 걱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설레임보다는 약간 또 두려움도 계속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들어서면서 이제 안내 방송이 이제 곧 이제 착륙할 거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딱 열고 내다봤는데 인천 앞바다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가 9월 1일이었거든요. 초가을이잖아요. 하늘에는 정말 하얀 뭉게구름이 높게 뭉게뭉게 떠 있고 그리고 바다 아래쪽으로는 그 인천 앞바다에 그 작은 초록색 섬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초록색 섬이 많아요. 근데 그 사이사이로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물줄기를 하얗게 쫙 가르면서 가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천국이 있다면 바로 여기겠구나. 그때 안심이 됐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까지도 제가 본 대한민국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제 은주 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제 은주 씨가 한국에 도착을 해서 또 한 번 야, 이곳이 천국이 아닐까라는 어떤 굉장히 좋은 인상을 또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퀴즈. 과연 한국에 도착한 은주 씨는 오자마자 뭘 보고 이렇게 감탄을 했을까요? 63빌딩? 63빌딩. 너무 크니까. 북한에 그보다 더 높은 거 있어요? 백공호축 호텔 디니지? 수령 호텔. 힌트를 드리면 바로 이제 국정원에서 겪은 이것 때문에 한 번 더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국정원에서? 마른 오징어 등 북한처럼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어떤 걸? 뭐 북한에서 뭐 옷다 벗기고 앉았다 일어섰다 한다니까. 도토리는 맞습니다. 정답은 신체 검사. 신체 검사? 아니, 우리도 해? 은주 씨 신체 검사 어땠길래요? 아니 저는 이런 조사 과정을 받는 게 북송돼서 한 번,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한 번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런 조사 과정이 북한에서 것만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것만 아는 거죠. 네, 이제 신체 검사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약간 북한처럼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발 길이 재고. 뭐 제가 어깨 재고, 허리 재고, 뭐 이렇게 뭐 키 재고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러지라고 봤더니 저한테 꼭 맞는 신발과 옷 사이즈를 주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편리와 그런 거를 위해서 하는 건 거죠.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건데 제가 생각했던 검사는 북한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 여기는 뭔가 사람을 존중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대한민국의 따뜻함을 이제 처음 느꼈던 거죠.